안녕하세요. 오며 가며 가볍게 들었던 유튜브 사연으로 제 이야기를 신청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평범한 남성으로 예복 만드는 재단사로 일하고 있어요. 10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땐 아무것도 없는 커다란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예복 만드는 일 자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보단 몇십 년 된 장인들이 이어오던 가업과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아름답게 재단해주는 이 일이 정말 좋았어요. 옷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의 한 시절을 기록해주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저만의 의미를 가지고서 시작한 일이지만 열정과 노력을 쏘아보더니 운 좋게도 어느새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익명이기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이쪽에선 꽤나 알아주는 곳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웨딩 업체들과의 거래량도 많아졌고요. 물론 초반 투자 비용이나 실패한 역작들 때문에 손실 비용이 커서 아직은 벌어도 번 것 같지 않지만요. 지금은 몇 명의 장인들과 함께 일하며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20대 때부터 일에만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결혼을 꿈꿔본 적 없었고요. 특이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예복을 만드는 사람이 예복에 대한 환상이 없어서 되겠냐고. 그런데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남에게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제가 딱히 입고 싶진 않아서요. 저는 제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상상이 안 돼서 그런 걸지도 모르고요. 사실 전 제 결혼보다 부모님이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는 이벤트를 열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는 꽃다운 나이에 아빠에게 시집을 왔는데 당시 두 분 다 찢어지게 가난한 탓에 제대로 된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천을 덧대서 만든 간이 드레스를 입고서 식을 올렸는데 그게 아직도 후회된다 하시더군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어여쁜 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전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아빠가 제가 만든 예복을 입고서 다시 한번 식을 올리는 꿈을 꿨어요. 비록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꿈을 접어야만 했지만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때 처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신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든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엄마는 늘 우리 남매까지 잃을까봐 불안해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가둬두고 키울 순 없으니 엄마가 선택한 방법은 저를 수익자로 해두고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거였죠. 아빠 없이도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낼 수 있지만 정작 당신이 떠나게 되면 남겨질 우리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생명보험은 엄마 맘속에 항시 맴도는 불안을 잠재울 안정제이기도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저에게도 결혼 생각이 사라진 가장 결정적 이유였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었기에 아빠는 항상 제게 다할 수 없는 그리운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언제까지나 슬퍼만 할 순 없었죠. 저에겐 엄마와 누나가 있었고 제가 실질적 가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아빠도 그런 저를 믿고 떠나신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이제 그만 좋은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게 어떻겠냐 하셨지만 저는 제 행복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았어요.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언제나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누나가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다신 오지 않을 너무나 좋은 기회라서 필수로 이사를 가야만 했죠. 그 후로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된 거예요. 엄마는 워낙 자식에게 짐되는 거 싫어하는 분이라 백화점으로 출퇴근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돼서 어떻게든 그만두게 하려 했지만 그 유명한 강씨 집안이라 그런지 한 고집하시거든요. 절대로 제 말을 듣는 법이 없었죠. 아마 아빠가 세상 떠난 이후부터 엄마도 당신이 가장이라 생각해서 저와 누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 노고를 아는 이상 절대로 게을리 살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아갈 수 있던 동력도 그로 인해 지금의 제가 있는 것도 다 엄마 덕분인 것 같네요. 그런 제가 거짓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믿겨지시나요? 여태껏 구구절절 일이 최고다, 가족을 위해 살 거다 외치던 제가 연애를 하다니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게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의 거래처였던 웨딩업체의 웨딩 플래너였거든요. 신랑과 신부 곁에서 결혼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요. 거래처에서 연인을 만날 거란 기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배송업체와 시간이 어긋나는 바람에 예복을 직접 전하러 갔는데 그쪽도 부재한 직원 대신 옷을 받으러 온 그 사람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사실 첫눈에 반한 것 같았어요. 그냥 평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제 눈엔 미니 드레스처럼 보였던 걸 생각하면 말이죠.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저에게 맞춤제다는 사람 같았어요. 상냥하고 다정하던 그 사람은 일이 바쁜 저를 늘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었죠. 겉으론 정숙하고 여려 보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신만의 주관과 신념이 뚜렷해서 절 적절히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어느새 저는 그 사람과 미래까지 꿈꾸는 사이가 되었고 몇 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고마웠던 점이 있었어요. 제가 신혼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엄마가 혼자 있게 되는 걸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 점을 헤아려 주고서 저희 신혼집을 엄마 집 근처로 잡자고 하더군요. 어찌나 고맙고 또 고맙던지. 덕분에 저는 5분 거리에서 엄마를 모실 수 있게 됐어요.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따로 같이 찾아뵙자고 한 적은 없네요. 본인 효도는 본인이 알아서 잘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그 사람은 결혼 전부터 엄마를 몇 번 뵙기도 했고 엄마도 사람이 참해 보인다면서 좋아하셨고요. 그렇지만 저는 장인 장모님께 예쁨 받는 사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때가 되면 모시고서 외식도 하고 기념일마다 선물을 챙겨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면서요. 특히나 장모님은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분이어서 말씀 주시는 대로만 맞춰드리면 딱히 어려운 점이 없는 분이기도 했죠. 이런 제 노력이 닿았는지 다행히 두 분 다 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아니 이제 저의 가족이 된 아내와 함께한 신혼생활은 상상했던 만큼 상상했던 정도로 행복했어요. 저는 온갖 강박과 불안과 걱정, 고민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온화하고 따스한 성품 덕분인지 저는 차츰 가정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발 딛고 사는 이곳이 가끔 청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제 주변의 일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와 주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단순히 운이 안 좋다고 치부할 수 없는 건 때때로 찾아오는 운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했거든요. 어릴 적 가족여행 갔을 때 집에 불난 것도 그렇고 그토록 바라던 애완 강아지를 입양하자마자 잃어버린 것도 그렇고 부모님의 새 결혼식을 계획했을 때 아빠가 떠나신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 단꿈에 젖어 있던 그때 엄마가 암을 선고받으신 거예요. 위암 3기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엄마의 소식에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를 그렇게 잃고서 이젠 엄마까지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누나한테 엄마의 소식을 바로 알렸지만 직장과 거리 때문에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엄마도 그동안 분명 몸이 안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병원에 간 건지 답답하고 나는 왜 엄마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그 모든 원망과 후회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시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당장 본인이 가장 아프고 힘들면서 그런 저를 보며 자식의 조그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애써 밖에
위로해 주셨어요. 그만 울어, 진우야. 엄마 어디 안 갈 거야. 그렇게 쉽게 안 떠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두고 떠날 수 있겠니? 그럼 아빠가 분명 하늘에서도 엄마를 엄청나게 혼내지 않겠어?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엄마는 혼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을게. 약속해. 막내 아들을 달래기 위해 엄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 모든 거짓말을 믿을 만큼 전 어리지 않았고 영원할 것 같던 그 약속들이 결코 우리의 마음처럼 지켜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전 울음을 쉽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길 상황이 좋지 않기에 바로 수술할 순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를 보고서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황 따져볼 것 없이 바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일말의 희망을 잡고서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해보자 마음 먹었거든요. 저는 재단 일을 잠시 멈추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엄마 병간호에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처음 해보는 병간호였는데 정말이지 쉽지 않더군요. 가족이 치료하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니 잘 다독여주면서 약으로 인해 퉁퉁 부은 손을 밤새도록 주물러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급한 것들은 별거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가 필요한 언제든지 손과 발이 될 생각이었고 어떤 고통에도 곁에 있겠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죽어가는 엄마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생명의 의지는 병마 앞에서 갉아먹히며 천천히 파리해져 가는 게 보였어요. 가끔씩 아내가 병문안을 와서 곁에 있어줄 때도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니 현실이 더욱 잘 느껴져서 힘들더군요. 내가 굳세져야 하는데 오히려 자꾸 아픈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이게 되고 그럴 때면 엄마는 제 속도 모르는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만 골라야 됐죠. 진우야, 엄마가 네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알지? 그거 잊어선 안 돼. 눈치 보지 말고 그걸로 원하는 꿈 마음껏 펼치고 살아. 그러겠다고 약속해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아내가 저 대신 일을 휴직하고 엄마를 돌보겠다며 나섰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친가족 살피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시어머니를 위해 나서는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병원 치료비부터 입원비까지 몇 천만 원이 오가는데 일을 그만두니 타격이 너무 커서요. 금방 미천을 보이고 한계에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대신 와준다니 저에겐 가장 좋은 대안책이었죠. 아내에게 나중에 꼭 이 은혜 갚겠다 말하니 아내는 당신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에게 엄마의 병간호를 맡기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돌아보자면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끌어모아서 밤새 작업만 열중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치료를 위해 전 어떻게든 짧은 시간 내 많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버는 시간을 아낄수록 엄마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오랜만에 짧은 휴식 시간이 났기에 곧장 바로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뜻밖의 사람이 계셔서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이시더군요. 아내와 장모님은 병실 옆자리에 걸터앉아 귤을 까먹으면서 이야기 중이었어요. 그 옆에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고요. 자네 왔나? 이제야 여기서라도 얼굴을 보네. 얼굴 보기 참 비싸. 안녕하세요, 장모님. 오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 사돈댁 건강도 살필 겸 나은이 얼굴 보러 왔지. 이서방도 여기 앉아서 뭐 좀 먹어. 제가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귤과 간식을 먹으며 큰 소리로 떠들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로 건강을 살피러 오신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병간호 중인 아내를 보며 우선은 참고 웃으며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을 보내고 나서 찜찜한 마음을 없애고자 아내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장모님은 어쩌다 오신 거야? 엄마가 있는 이 병실까지 오시다니 사실 좀 놀랐어. 우리 집이 여기 병원 근처잖아. 그러니까 그냥 오며 가며 들리신 거지. 내가 여기서 고생 중이니까 아마 마음 쓰이신 것도 있을 테고. 왜? 좀 그래?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할까? 아니야, 괜찮아. 종종 들르시라고 해. 아내가 고생이라는 말을 하니 한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고생시키고 있는 게 맞긴 하니까요. 아내가 마음 편하게 있기 위해선 그래도 되겠지 싶으니 일부러라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제 사돈댁 병실에서 잠시 쉬고 있던 게 만약 마음에 걸렸다면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사돈이 깨면 같이 수다 떨 말벗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갔던 건데 중간부터 보면 그림이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시면서요. 찝찝하긴 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먼저 전화로 사과해 주시니 마음이 금방 풀리더라고요. 저도 괜찮다면서 개념치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끝에 처남이 제대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처남이 디자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 제대하고 복학해서 인턴으로나마 경력 쌓을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듣자니 꽤나 돌려 말씀하시긴 했지만 결국 제 가게에 취직을 부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워낙 일이 바쁜 데다가 다른 경력 하나 없는 학생을 필요로 하진 않았지만 하필 장모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제 쪽에서 따로 사람을 붙여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엔 제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부채감 때문에 처가의 부탁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거절을 못했거든요. 그게 저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막상 만나본 처남은 예복에 대한 이해도나 재단 일에 대한 기본 영역이 썩 좋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생활이 꽤나 재밌던 건지 즐겁게 일했어요. 본인도 나중에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제가 원한다면 앞으로 이끌어줄 테니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라 했고요. 그렇게 또 정신없는 2주가 지났습니다. 그간 끊겨있던 일이 모래닥치는 바람에 엄마와는 길고 짧은 통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화할 때면 엄마는 두세 번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끊기 전까지 아무 말 않곤 했어요. 무슨 다른 할 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말하기 힘든 건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죠. 마음 쓰이긴 했지만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겨버렸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또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장모님과 중요한 약속이 있대서 제가 간호를 맡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생각보다 오전 업무가 빨리 끝나는 덕분에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서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아내가 혹시나 절 기다리고 있을까 서둘러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부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에 가까이 갈 때까지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요. 살짝 문틈 사이로 너머를 살펴보니 아내와 장모님이 큰 소리로 웃음에 떠들고 있고 그 사이 엄마가 굳은 얼굴로 그저 쥐죽은 듯 누워만 계신 겁니다.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엄마를 두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막상 두 눈으로 이 모습을 보고 나니 전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유, 이서방 왔어? 아유, 생각보다 빨리 왔네. 마침 조금 있으면 나가려 했는데.
당신, 그리고 장모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지금 다짜고짜 와서 뭐 하는 거냐니? 이 서방이야말로 나한테 이렇게 따지듯 묻는 거 좀 무리하지 않나? 깜빡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위암 환자예요. 3기에다가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환자를 가운데 두고서 복도에 다 들릴 정도로 웃고 떠드는데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어머, 말하는 거 가만 듣자니 웃기네. 우리 지금 셋이 수다 떠는 거 보면 몰라? 사돈댁도 듣고 계시잖아. 며칠 전에 재밌던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해드린 것 뿐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이야말로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엄마는 간신히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데 뭔 수다고 나발이냐고요. 혹시 여태껏 계속 오셨던 거예요? 아님 당신이 말해봐. 엄마 이렇게 두고서 지금껏 둘이서 동네 카페 온 것처럼 떠들어댔냐고. 아니지?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 아니잖아, 당신. 자네, 지금 말 다 했어? 어른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장모님이야말로 우리 가족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제가 도무지 진정이 안 되네요. 간호고 수다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만 나가주시죠. 당신도 장모님 모셔드리고 같이 가. 장모님과 아내를 내쫓고 나서 저는 엄마 옆에 앉아 가만히 숨을 돌렸습니다. 정확히 설명하긴 어려운 감정들이었지만 믿었던 아내에 대한 일말의 배신감과 장모님에 대한 원망이 들면서도 혹시나 아내가 헌신적으로 엄마를 도왔는데 내가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오해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조금 더 이성적이었어야 했는데 괜한 싸움을 만든 건 아닌지 약간의 후회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더군요. 오랜만에 마주한 엄마의 헬쓱한 얼굴은 어쩐지 초연하면서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난동피웠지? 괜히 엄마 곤란하게 시리. 다음엔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노력할게. 집사람이랑도 이야기 다시 해보고. 제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이 없던 엄마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태껏 참아왔는데 이젠 말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제가 전혀 상상치 못한 정말이지 끔찍한 일들이었어요. 엄마는 지난 한 달 넘게 아내와 지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자신을 대했지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미리 통화를 하는 척 밖으로 나가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군요. 자신과 몸이 닿으면 암이 옮기라도 하는 듯 접촉하는 걸 최대한 피하면서요. 그러고선 잠이 들려고 하면 옆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엄마가 먹고는 식판을 보고도 치우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간병인이 보다 못해 대신 치워준 적이 허다하고요. 거동이 불편할 때 씻기는 것도 대충 화장실 휴지에 물을 적셔서 얼굴과 머리를 닦고 병실이 답답하다고 하면 그냥 자라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씌우곤 했대요. 이게 다 아내가 한 일이라고 믿겨지시나요? 게다가 사돈댁은 일주일에 3-4번은 들러서 아내의 간식을 챙겨주거나 둘이 같이 쇼핑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올 때마다 엄마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마치 투명인간 취급한 채 아내하고만 대화를 한대요. 그럴 때면 엄마는 불편한 몸으로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는 인사를 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저는 화를 멈출 수 없었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느릿느릿한 말투로 꼭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이지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사돈댁이 여느 날처럼 왔었거든. 그날은 어쩐지 새아가보다 일찍 오셨더라고. 평소 같으면 인사도 하지 않았을 텐데 병실 도착하자마자 내 옆으로 앉으시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딸이 안쓰럽지도 않냐는 거야. 파릇파릇한 나이에 일도 못하고 여기 병실에 갇혀서 시어머니 병간호나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니 나도 아무 말 못했지.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할 수밖에. 그러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정 미안하면 죽기 전에 보험금 명의는 딸아이 앞으로 돌리셔야죠. 라고 말이야. 이렇게 병수발 다 들어줬으면 눈치껏 딸 명의로 보험금을 달라는 거겠지. 그 말을 듣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여태 말 못해서 미안하다, 진우야. 네가 일도 못하고 날 걱정할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이런 일로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네가 계속 나 때문에 화를 참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말하는 거야. 나는 더 버틸 수 있지만 너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억지로 참지 않았으면 해. 아마 장모님은 이런 식으로 엄마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서 병이 다 나으면 아내와 함께 보험사를 찾아가 수령자를 바꿀 셈이었겠죠. 이제야 모든 수가 눈에 훤히 보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날 엄마 품에 안겨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맨 처음 입원하실 때도 그렇게까지 울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죄스럽고 면목이 없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참, 그 당시 정말 많이 울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것 같아요. 아마 평생 흘렸던 눈물보다 그 몇 달간 흘린 눈물이 더 많았을 만큼요. 이제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한 저는 곧바로 전화해서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으로 가니 아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는 가짜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오늘 기분 많이 상했지? 엄마가 요즘 일 그만두고 한가하니까 자꾸 나 만나러 오고 싶었나 봐. 이제 다시는 정말로 못 오게 할게. 응? 미안해. 용서해 줄 거지? 저는 아내를 바라보다 안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전부 아내의 짐들이었죠. 뭐 하는 거야 지금? 화가 난 게 있으면 말로 해.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 든 거 장모님한테 말한 게 너야? 고통 때문에 맨정신도 아닌 분이 내 손 잡고 간신히 한 그 얘기를 장모님한테 가서 홀랑 해버린 거냐고. 왜? 장모님이 일 그만뒀으니 그 사망보험금으로 건물이라도 하나 사자고 하든? 그래서 둘이 짜고서 우리 엄마랑 나 물먹인 거야? 내 말 들어봐. 그 이야기 하긴 했지만 가볍게 떠든 거 아니라고. 나도 엄연히 당신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나서서 돌본 거고. 가족인데 그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돌봤다고? 감히 돌봤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동안 어떻게 곁을 지켰는지 엄마한테 직접 듣고도 난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아서 거기 병실, 옆 병실, 그 주위 모든 환자들과 간병인들한테 물어봤어. 저기 암 환자 간호인 어땠냐고. 그런데 전부 짠 것처럼 똑같이 말하던데 하도 떠들고 놀아서 눈에 가시였다고. 뭐 하는 사람이기에 여기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다더라.
너 그 사망보험금 받고 싶어서 간호하겠다고 한 거지? 그러고도 네가 내 아내 맞아? 아니, 네가 사람이 맞긴 해? 사람마다 노력의 기준이 있는 거지. 왜 당신 기준으로 날 평가해?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여태까지 당신과 결혼하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걸 맞춰왔다고. 그런데 이번 한 번 잘못한 거잖아. 이번만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나머지 짐을 대충 싸서 가방을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치사하지만 당장 아내를 보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니 짐만 챙겨서 나가라고요. 아내는 잘못했다며 또다시 용서를 구했지만 전 도저히 아내를 쳐다볼 수 없었어요.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새벽 내내 문을 두드렸어요. 이웃집에서 시끄럽다며 민원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서요. 문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어느새 장모님이 와서 아내를 말리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말리는 척하면서 제게 욕설을 뱉으셨네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다. 자식한테 죄가 크니까 네 애미가 병을 얻지. 라면서요. 저는 곧장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이내 연행돼 갔습니다. 그 뒤로도 그 두 사람은 갖은 치졸한 방법으로 절 괴롭히려 했어요. 제가 집에서 짐 하나 없이 아내를 내쫓은 파렴치한이라고 아파트 단지 내 이곳저곳에 벽보를 붙였더군요. 오히려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츰 자료를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현명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좋은 기억까지 벽보와 함께 찢겨져 버렸네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지난 배신감과 절망감의 기억 때문에 한동안 밤마다 잠에 못 들고 괴로워했습니다. 엄마가 그 조용한 병실에서 들었을 끔찍한 말들, 그리고 그 말을 저에게 전하기 위해 본인 입으로 다시 한번 내뱉었다는 게 자꾸만 머릿속에서 떨쳐지지 않았어요. 거의 악몽처럼 저를 옥죄는 기억으로 남아버려서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누나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이에 누나는 결국 엄마와 저를 만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기로 했고요. 누나의 선택을 보며 직장을 그만두는 건 너무 충동적이지 않냐고 걱정했지만 누나도 그동안 엄마가 걱정돼서 제대로 일하지 못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누나가 바로 올라와 준 덕분에 전 다행히 조금씩 진정해 갈 수 있었어요. 아마 가족이 곁에 없었다면 저는 엄마를 돌보기도 전에 먼저 무너졌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몇 달 동안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정성껏 살폈습니다. 엄마도 저희 남매를 보면서 어떻게든 힘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우리 가족을 가엾게 여기신 건지 제 기도를 알아주신 건지 그것도 아니면 장모가 너무 역겨워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치료 예후가 갈수록 좋아진 덕분에 이제는 수술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때 얼마나 신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비록 청개구리 같은 세상이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다음에 괴롭힌다 해도 다에게 벌 받겠다고요. 엄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난 밤. 저와 누나와 엄마는 셋이서 얼싸안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마음껏 흘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아빠가 곁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은 여기 같이 없어도 분명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껴안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젠 아빠가 예전만큼 그립진 않네요. 얼굴을 보거나 매만질 순 없어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걸 테니까요. 그 온기만으로 이제 저는 아빠를 그릴 수 있어요. 엄마의 수술이라는 거사 때문에 한동안은 정신이 없어서 아내 쪽을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자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제 엄마께서도 건강을 회복하는 단계이니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던 일들을 하나둘씩 실행하기 시작했죠. 제 생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인 건 예복 맞출 때 빼고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우선 가장 먼저 제 가게에서 일하던 처남을 정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간 실수한 것들이 너무 많아 언제든 자르기 위해 실수 자료를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보란 듯 일처리 미숙으로 처남을 도중 해고했어요. 아직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한 건지 처남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면서 본인은 꼭 이쪽에서 일하고 싶다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좀 더 확실해져서 처남에게 말했죠. 이제 앞으론 이쪽에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고. 이 근처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이곳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해 말해둘 거라고요. 처남은 그제야 저의 진심을 알아차리고서 상황 파악이 됐는지 군말 없이 나갔어요. 사람은 착했는데 어쩔 수 없죠. 애초에 능력 없는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니 잠시나마 여기 머물렀던 그 운 좋은 시간을 감사하며 사는 수밖에. 그 다음엔 아내가 다시 복귀했다던 웨딩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 업체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기업이었지만 제 거래처 중 하나이기도 했죠. 저는 업체를 찾아가 그 즉시 모든 예복 거래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친한 다른 예복점들에게 부탁해서 저와 동시에 이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했죠. 수많은 거래처 중 이런 작은 곳은 있으나 마나 했으니까요. 웨딩업체는 적잖이 놀란 듯 거래 중단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유에 대해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저희와 뜻이 맞는 다른 업체를 찾고 싶다고만 대충 얼버무려 말하긴 했죠. 그리고 저는 그 업체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에게 일부러 저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제 전 아내가 그 웨딩업체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휴직 기간 동안 시어머니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소문은 어찌나 빠르고 무섭던지 순식간에 업체 전부로 퍼져서 그 사람이 제 전 아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더군요. 아내는 거래를 중단시켜서 사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사망보험금을 훔치려는 사기꾼으로 내몰려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신나게 뜯기다가 결국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회사 내에선 역시 소문이라는 게 가장 재밌으면서도 무섭죠. 아마 아내는 이제 다시는 이쪽 일을 아예 못할 거예요. 거래를 중단시킬 만큼의 사건과 얽힌 사람이라며 다른 곳에 가더라도 두고두고 소문이 돌 테니까요. 아내가 그만둔 이후엔 저도 다시 거래처로 등록해두었습니다. 얌체 같긴 해도 어쩌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단순하고도 유치한 방법이 더 속 시원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와 아직 별거 중인 상태로 이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염치 없다는 걸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이런 면을 숨기고 있었는지 궁금하더군요. 저는 장모가 제게 했던 인신공격들을 담은 문자들과 모욕죄로 집어넣기에 충분한 그간의 전단지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합의 이혼하는 게 당신한테 더 깔끔할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아주 잠깐은 이혼하지 말자는 아내의 말에 흔들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맨 처음 이혼하자고 말하기 위해 카페에서 만났던 날이었죠. 그날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시간들이요. 아마도 저를 붙잡으려는 거였겠죠. 하지만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본인의 속셈까지 전부 털어놓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얘기하는 내내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야 정말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여러 예비 부부들을 만나고 그들의 현실적인 대화를 듣다 보니 배우는 게 있었나 봐요. 본디 자신은 허영심 넘치고 가시적인 편인데 지금 본인의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의 남자를 만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차에 우연히 사업하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던 저를 만난 거고 이런 남자라면 당장은 적당히 맞춰주면 되겠다 싶어서 만났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저에게 딱 맞춰 재단된 사람 같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맞았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제 사업이 안정화되면 재산을 공동으로 가져갈 계획이었다고요. 그런데 또 그 계획보다 엄마의 사망보험금이 더 빨리 눈에 띄었던 거죠. 그 보험금을 노리던 아내는 자신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모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가 봐요. 그런데 애초에 아내는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정서를 쏟아부을 수 없는 인간이니 스스로 세운 계획 자체가 틀렸던 거죠. 더 웃기는 건 아내는 아마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서 제 마음을 회유할 수 있을 거라 여겼나 봐요. 그래요.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이제 완전 끝났구나 싶었어요. 이상한 기대감에 차 저를 바라보던 아내에게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또다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찌됐던 저는 그 후로 이혼을 진행하고 아내는 본인이 준비해온 혼수 몇 가지만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장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요. 나중에 전 아내가 연락이 와서 자신을 속였냐면서 마지막 정이 있다면 장모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안 된다고는 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은 이혼이고 장모와 아직 치러야 할 일들은 별개니까요. 이 정도는 각오하고 벽보를 붙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집안 사람들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전 아내와 전 장모의 만료를 생각하면 딱하지만 저에겐 잘된 일이긴 해요. 생각보다 원만하고 수월하게 일이 해결됐으니까요. 그 뒤로 그 집안 사람들은 절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알아차린 덕분이겠죠. 엄마는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고 지금은 누나와 함께 제 집에서 머물고 계세요. 전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셋이 살 집을 구해보려고요. 그때까지는 우리 셋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만큼 서로를 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고 보면 가족 때문에 일부러 결혼을 멀리하고 가족 때문에 일에만 매달렸던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렸으면 됐는데 말이에요. 영양가 없는 고민이긴 합니다만 엄마의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오랜만에 아빠도 찾아뵈야 하고 제가 만든 예복을 입고서 우리 가족끼리 사진도 찍어야 하고 누나가 지내던 지방에 내려가 같이 여행도 해보고요. 섣불리 미래를 약속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오늘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가 그걸 저에게 알려주신 셈이죠. 엄마의 병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았지만 도리어 우리의 시간을 다시 만들어주기도 한 거예요. 엄마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혼한 게 본인 탓이라며 슬퍼하셨지만 저는 엄마 덕분에 사람을 걸을 수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엄마의 발병이 또 다른 기회였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 모두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 항상 곤경과 역경에 휩싸이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만 보면 항상 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평생의 가르침을 얻고 사람을 얻고 이 늦은 나이에도 마음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늘 저의 편이 아닌 것 같던 운명의 장난들이 때로는 저를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도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의문투성이인데다가 좀처럼 쉬운 일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찾아내기 위해 더 열심히 나아가고 싶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달려나간다면 제 앞에 있는 장애물은 언젠가 도약판이 될 테니까요. 저도 앞으로 더 자주 사연을 접하면서 사람들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봐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